네,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제일 재밌습니다. 정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참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좀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다른 여타 어느 나라보다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럼요. 예, 그러나 이게 또 잠깐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추세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건지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준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850도 돌파했죠? 넘었죠. 네, 2850 돌파했습니다. 네, 사실 연초에 저는 그분 다시 한번 모셔보고 싶긴 한데 대신증권에서 3천 한다고 보고서 썼다가 많은 분들이 좀 비웃었었어요. 야, 3천, 야, 말도 안. 근데 그때 이제 직접 나오셔서 3천이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3천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요즘에는 다들 뭐 3천 고지는 그냥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네, 뭐 훈풍이 불고 있는 거고요. 뭐 네. 좋고 그리고 주식 이게 쭉 올라갈 때. 또 가끔 누가 너무 높은 거 얘기하면 이렇게 초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도 하는데 요즘 뭐 5천 얘기도 하니까 뭐 정부에서 얘기한 거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 한국 주식이 뭐 내용 잘 아시겠지만 특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뭐 2,700에서 2,600 정도 봐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먼저 보면 그럼 뭐 한 10%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이유도 내용도 좋고 또 앞으로 뭐 3,500 뭐 이렇게 가는 거에 큰 이슈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23년, 24년에 우리가 워낙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하는 거고 금년 초부터도 괜찮았고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오기 직전부터 이제 들어온 직후에 사실은 새 정부가 될 거라는 거는 뭐 그냥 예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뭔가 움직일 거를 뭐를 보는 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3, 4일 동안 주식이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만 해도 다음 주만 해도 언젠가는 이제 조금 내려오면서 가는데 그게 살짝 내려왔다 다시 쭉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확 꺾여버리는 건지 그거 뭐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럴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 올라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재정정책. 뭐 50조를 하겠다니까 뭐 좋죠. 50조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식이 잘 되려면 결국은 초점은 경기, 그러니까 성장률, 그다음에 자본 유출 이거 두 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좋아지는 거 그게 보여줘야죠. 성장 안 하는 국가의 주식이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물가 엄청 오를 때. 실물이 다 오를 때 그럴 때도 빠질걸요. 주식은 그럴 때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못 오르는 건데 재정 정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그게 성장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장도 중요하지만 뭐 작년 재작년에 보면 가장 뼈 아픈 게 자본 유출이었잖아요. 개인들도 많이 나갔고 기업들은 뭐 할 수 없이 밀려서 나갔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길게 보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5천을 가려면 그냥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5천을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시장인데 다들 진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재정정책이 그러면 환호하는 이유는 지금 0%대로 보여지는 성장률을 높여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과연 잘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될 거로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이 50조의 재정 정책이 우리 예전에 출산 정책 나올 때 뭐 잘 안 됐잖아요.
뭐 여러 정부에서 했지만 그때 이유를 보면 저게 출산 정책인지 저소득자 지원 정책인지 알 수 없었던 게 많았잖아요. 이름만 그냥 출산 정책이 많았죠. 예, 근데 실제로는 저소득 그 자 지원 정책이었거든요. 요번에 이 50조도 그야말로 요번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진짜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지원 정책으로 가는 건지 네. 저소득자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진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닌데 그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제는 예전처럼 뭐 정부와 국회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강력하게 하고 신속하게 할 거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견제는 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서 이제 팍팍 갈 텐데 그 초점이 야 저게 정말 경기를 바치는 건가?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뭐 당위성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주식만 보는 사람이라면 저게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저소득자를 위한 거야?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같다. 네. 일단 재정이 어쨌든 뭐 기대를 좀 뭐 가져올 만한 규모로 올 것 같다는 요 정도 이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혹시 다른 거는 지금 우리 좋은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상법 개정이죠. 예. 상법 개정 우리 여기서도 엄청 오랫동안 얘기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저도 뭐 2, 3년 전부터 이 상법 개정 이거 진짜 해야 된다.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네. 어떻게 그 회사의 경영진이 자기 뽑아준 대주주한테만 하고 소액주주 쌩까고 네.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 LG화학이나 뭐 카카오나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은 진짜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지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상법 개정이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주주를 위해서 일하면 한 주 있는 사람이나 100주 있는 사람이나 한 주는 한 주, 100주는 100주의 비율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100주 가진 사람이 10,000주 가진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큰일이죠. 그동안 뭐 진짜 몇 년, 길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자본시장의 큰 변혁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요맘때인가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정부가 했을 때 처음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그때 외국인이 확 돌았잖아요. 네. 와 한국이 이게 변하나 보다. 일본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거의 주가가 한 100% 올랐죠. 맞아요. 한 1, 2년 맞아요. 사이에.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닌가 봐. 그냥 내려갔잖아요. 실제로 디테일이 하나도 안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 가장 큰 상법 개정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환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예정대로 잘 가면은 큰 호재죠. 상법 개정과 관련된 변수는 뭘로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은 뭐 이것저것 있지만 네. 뭐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지금 해놓으면 1년 동안 다 뭐 다른 짓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들은 저는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좀 청개구리처럼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안 오른 이유가 이 상법하고 관계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주주가 네. 자기 회사를 갖고 있어요. 내 재산이야. 그럼 모든 사람은 이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근데 우리나라 많은 대주주가 오르는 게 싫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왜 싫으냐면 뭐 올라봐야 경영권 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비율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나쁜 쪽으로는 그거 뭐 사회에 환원하거나 전문 경영인 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네. 자기 무조건 아들딸한테 줘야 되는데 상속세, 배당 이런 것 때문에 줄 방법이 없으니까 야 차라리 가격이 싸면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가격이 싸도 괜찮아. 나는 컨트롤만 하면 돼.
이런 진짜 그야말로 옛날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상법이 바뀌고 할 때 상법 바뀔 때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주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출구는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출구를 안 줘버리면 네. 이제 막 가는 거죠. 출구를 안 줘버리면 첫 번째 아이 나 회사 그냥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고 회사에 최소한 투자가 줄어들 것 같고 야 우리 회사 어떻게 미국으로 옮길 수는 없어. 그런 쪽으로 너무 출구를 안 주면 뭐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출구라고 하는 게 배당에 관련된 그렇죠. 분리과세. 사실은 그거는 대주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할 때 주식에 투자하는데 사실은 길게 보면 배당이잖아요. 그럼요. 배당인데 그 배당에 관련된 세금이 줄어들었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환호하는 거죠. 그건 무조건. 네. 사실 상법 개정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상속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와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주식시장 살리는 문제보다 더 기본적인 사회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자 감세고 맞아요. 뭐 공평의 문제 뭐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새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게 잘 하는지 네. 이게 관건이라 저는 상법 개정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니까 그거에 환호했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너무나도 이 그동안 얄미웠던 대주주를 아주 코너에 몰아버리면 네. 뭐 어쨌든 그분들도 역할이 있는 건데 그래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경기와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되는 건데 네. 경기에도 악영향 그리고 외화 유출에는 직격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의 상법 개정에 관련돼서는 상법 개정의 디테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 소득 네. 증여세와 상속세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런지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까지 완료가 돼야 대주주들도 그게 뭐 아주 급격하게 우리가 어떤 결과치는 못 가져올 거는 같지만 네. 방향이라도 네. 야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야 다 좋은데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는 사회 공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치부가 될런지 그거를 보는 게 우리가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멈칫멈칫하는지의 두 번째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 이자율 관련돼서요. 이자율? 예. 금리나. 금리를 내려야겠죠. 그리고 정부도 이자율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쟤는 이상한 얘기는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정부나 우리 새 정부는 새 정부잖아요. 네.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다 떠나서 트럼프 좀 이상하게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트럼프도 당선됐을 때부터 취임할 때까지 트럼프 효과라 그러면서 뭐 있었어요. 주식도 오르고 뭐 채권도 오르고 환율도 강세가 됐지만 일정 시점에 딱 돌아지면서 역풍 맞으면서 세일 어메리카 일어나면서 다 반대로 갔잖아요. 네. 역풍 맞은 거거든요. 역풍 맞았는데 그런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똑같이 보면 우리나라 이자율도 지금 굉장히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정부는 엄청 내리고 싶어요. 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재정은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채는 장기물에서 올라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물과 단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미국은 트럼프 말을 한국 페드 쪽이 진짜로 안 들어요. 네. 그냥 거의 배째는 수준인데 과연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결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 단기물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물도 따라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네. 아니 금리가 계속 높으면 채권 사지 주식 사겠습니까? 그렇죠. 펀더멘탈로 가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뭔가 투자하는데 한국이 충분하게 금리가 괜찮으면 꼭 주식을 안 살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 기준금리, 단기금리뿐 아니라 실질금리도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부동산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을 또 잡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방은 내려와도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도 올라가는데 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올 때 과연 실질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기준금리 내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네. 기준금리 내리는데 그런데 부동산 대출해주면 안 되니까 가상금리 내리지 마. 또는 야 은행들 전에처럼 대책 좀 마련해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냥 반대잖아요. 두 네네. 개가. 이거를 과연 새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런지. 한국은행은 독립적이지 못하니까 미국에 비해서 그럼 한국은행은 정부하고 손발을 맞춰 갈 텐데 과연 부동산이 도와줄런지. 부동산이 안 오르면은 네. 확실하게 금리 내려서 경기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계속 위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 버리면 금리 과감하게 우리 정서상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잘못하면 역풍을 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도 엄청 좋지만 재정 정책은 뭐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뭐 저소득 지원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상법은 아무래도 후속 조치가 문제고 또 금리 인하도 부동산과 엮여서 진짜 정부도 너무 쉽지 않은 게 올 거다. 네. 허니문 랠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허니문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결혼 네. 막 하면 무조건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 보면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정책의 디테일이 과연 어려운 그런 국민 정서를 얼마나 이제 극복을 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결국 뭐 증시 오른 이유 분석해 주신 거에 상당수는 정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다. 이번에는 확실히 그렇죠. 최근에 네. 10% 오른 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아니니까. 변한 건 아니지만 네네. 정부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들었을 거라고 오랫동안 예상은 됐지만 뭐 세상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되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환호하는 거고 또 외국인이 또 도와준 거죠. 외국인들은 뭐 외국인들이 가장 바랬던 거야 사실 그런 상법 개정 같은 거였거든요. 네.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많이 떨어져 있던 거 그런 거를 지금 손을 댄다니까. 네. 그리고 불과 뭐 1, 2년 전에 일본을 보세요. 일본 그런 거에 손대니까 거의 뭐 2배 올라 버렸잖아요. 요즘 좀 일본은 역풍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올랐다 요즘 내리는 거고 어쨌든 시작할 때는 이거 뭐 PBR 이런 게 우리나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정돼도 끝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해도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와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우리께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멀티플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다 한국에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게 조정이 된다면 뭐 5천 2배 되면 5천이지 않습니까? 5천도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서 오른 거는 너무나도 펀더멘털하게 그쪽에서 좋아진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말고 우리 정책적인 면에서 좋아진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의 디테일이 네.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순탄했으면 예전에 못했겠어요. 네. 예전에 다 했겠지. 예전에 어려워서 못한 거를 이제 새롭게 추진을 하는데 얼마나 국민 정서와 반하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부자 감세 누가 좋아해요. 네. 부동산 오르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저소득 지원 안 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국민적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면서 경기 진작과 그 외화 유출을 방지를 하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고 그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주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면 그 새 정부 들어와서 할 뭐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웬만큼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반영할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렵죠.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거 디테일 안 오면 다 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지금이 왔다 안 왔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사실은 10%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올릴 수 있어요. 50% 올릴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모든 게 기대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에서 얼마나 물러나느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네. 그럴 때 그런 관계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제 의견은 다 온 건 아니다. 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상법 개정 당장 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돼? 되면서 또 딴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사실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거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역풍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예.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몇 명이 그냥 딱 난 이건 죽어도 못해 하고 버티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의 디테일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딱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 거의 한 7년 만에 국내 주식 비중을 딱 다시 좀 넣었어요. 최근에. 네. 그 전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보통 항상 그 업종의 제일 대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가 진짜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게 맞아라는 의심이 들 때. 그럼요. 그러면 못 해요. 못 하죠. 대신 그러면은 이건 2등이지만 얘네는 그 이슈가 없어라고 하면 그럼요. 선택 가능해지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얘네 진짜 주가 올리고 싶어 하는 대주주 맞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저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 이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계기는 확실히 됐고. 제 보면은 그 회장들요, 큰 그룹의 네네. 회장들, 뭐 애플의 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IR이나 뭐 인터뷰나 할 때 머릿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뭐 국가와 민족은 아니고 네. 그냥 주주잖아요. 자기 주주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주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들은 뭐 인터뷰도 잘 안 하지만 뭐 할 때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건 생각도 없는 거죠. 생각보다는 근데 진심인 분들 꽤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보다는 그게 더 믿음이 안 가요. 그렇게까지 훌륭하기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주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를 위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좋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건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뭐 재정 정책도 중요하고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요번에 제일 많이 움직이게 해준 거는 역시 가버넌스죠. 그리고 가버넌스가 주식을 움직이게 하느냐? 네. 하죠. 얼마나? 5% 10% 아닙니다. 50% 100%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장이 온 건 맞는데 네. 뭐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의 어떤 감 같은 거 한번 좀 여쭙고 네. 싶은데 지금 꽤 달렸잖아요. 네. 뭐 이미 여러 차례 달렸던 무슨 조방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지주사 열심히 달렸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코인 관련된 뭐 회사 뭐 AI 관련된 회사 또 좀 달린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이후로 좀 어느 섹터에 있는 친구들이 좀 달릴까 생각해 보신다면 글쎄요. 요거는 그냥 감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가 안 오르고는 뭐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네. 반도체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또 면인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동안에 쌓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PBR이 너무 낮은 것들은 이번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돌아섰지만 네. 더 돌아설 수 있고 PBR이 말이 안 되는 회사들은 그거는 분명
한 거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많이 오르는 회사들이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 좀 더 많이 오르긴 할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회사?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주인들이 버티잖아요. 네, 대주주들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주인이 오히려 없는 회사들은 진짜 이제 주주 쪽으로 더 빨리 가겠죠. 포스코 같은 뭐 이런 회사? 뭐 예. 대주주의 강력한 그게 없는 데들. 근데 워낙 철거하고 이체전지가 그래, 말씀은 맞는데 워낙 업황이 그렇죠. 물론 업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오른 거는 정책에 관련된 거고 네.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은 역시 마지막에 올 사람들은 대주주가 꽉 잡고 있는 곳이고 먼저 움직일 때는 대주주의 입김이 적은 데들 경영진이 비교적 더 자유스러운 데들 그런 데들이 아무리 상법을 바꿔도 경영진은 눈치를 볼 겁니다. 네. 자기가 잡혀가지 않을 정도만 충성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안 잡혀가니까 확실하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잡혀가는 건 안 돼. 그렇지만 그래도 잘 보이긴 해야죠. 자기가 직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뭐 그런 세상 일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쪽을 보는 게 뭐 맞겠죠. 다른 업황 같은 건 또 다른 이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지금 괜찮지 않을까 네. 앞으로 뭐 네. 생각을 하고 네. 계신다는 거고 아까 좀 제가 잠깐 얘기 들으면 뭐 포스코는 뭐 그 진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생각난 게 주인 없는 회사가 어딘가 생각하다 그냥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좋고 아니면 지금 사실 크게 이유 없이 막 오른 데도 좀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그게 전부 가버넌스 관련돼서 오른 거면은 저는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요즘 그 디지털 화폐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조심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겠지만 스테이블코인이요? 그거 네. 관련돼서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많이 못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다른 게 유럽과 미국처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이제 올라가고 네. 결국 그게 그 CBDC 이제 디지털 커런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해외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외환 자유화가 안 돼 네.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네. 그러면은 이게 모든 일에 우리도 외국처럼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잘 되면은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뭐 좋은 점이 생기겠지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의 이 교환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의 근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국인이 달러를 자유롭게 못 빌리게 하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원화를 못 빌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의 큰 근간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자유화가 안 돼 있는 거고 뭐 유로 원화도 안 생기고 다 이렇게 하는 근간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바꾸는 게 좀 쉬워지겠잖아요. 네. 바꾸는 거는 외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쉽게. 네. 굉장히 발달을 할 테니까 외국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네. 달러 코인을 담보로 해서 그런 게 지금 외환관리법에는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달러를 뭐 담보로 해서 원화를 빌린다든가 우리가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가 이런 게 다 허가 사항이에요. 근데 그쪽은 이제 허가 안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러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정부는 한국은행하고 달리 좀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데모까지 딱 하게 되면 야 그렇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외환 자유화를 하기 전에는 제한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외환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서 야 바꾸는 건 되지만 빌려주는 건 안 돼. 이런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쪽에 막 이렇게 산업이 커가지는 데는 그러게요. 조금 더 어려움이 분명히 이제 온다. 빌려줘야 산업이 돈을 버니까. 예, 모든 게 네. 사고 파는 거 갖고는 안 되고 빌려주는 쪽이 돼야 되거든요. 파이낸싱이 돼야 네,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다른 나라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이 아직 살아있다. 그거를 조금 강화해서 야 미국이 되니까 우리도 된다. 유럽이 되니까 우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대목까지 가는 순간 갑자기 딱 한국은행 말해도 일리가 있네. 네. 이런 점이 곧 오지 않냐. 그런 쪽에서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 그럴까? 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의할 점까지 짚어주신 우리 김준승 대표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